3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조각 박물관입니다. 리비하우스 스쿨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살롱 살롱 이게 무슨 뮤지엄 같은 이런 뜻인데 사롱 같은 이런 건 뭐입니다. 스컬프처런 살롱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다스 리백의 굉장히 오래 특별 무슨 전시였습니다. 이때가 광고를 워낙 크게 하고 해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걷는 방향이 반대였지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입구가 이래 화려합니다. 피에타네요. 하여튼 간에 근데 이탈리아를 못 이깁니다. 조각은 이런 큰 대형 조각 있고 옆에 설명하고 있고 게르그 조지 왕입니다. 조지. 우리는 영어는 조지고 독일어로는 게르그죠. 게르그. 밟고 있는 게 용입니다. 용. 이분을 회화한 이분을 그린 작품이 엄청 많습니다. 조지 왕. 이분 이렇게 이거 설명하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보통 도토스 하면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부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자, 여기도 이제 도토슨 하네요. 참 부럽다. 조각 보고 나는 이제 연구실이 있고, 근데 바티칸 연구실이 진짜 컸는데 거기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리고 독일이 단열에 신경 씁니다. 문이 무겁고 꽉꽉 맞습니다. 문이 이빨이.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여튼 좀 따뜻했던 건물 안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밖은 추운데. 근데 이제 독일의 단점이 베개가 너무 커요. 베개 작은 걸로 바꿔달라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베개가 너무 커서 무슨 쿠션을 베고 자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조각인데 좀 섬세하네요. 유적이 별로 없으니까 인테리어로 승부하는 거지 이 작품 굉장했습니다. 이 사람 실물보다 더 큰 작품인데 이걸 이제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영앤톨, 핸섬 앤 머슬. 이 양반들 만드는 걸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그거는 녹화 못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거를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이게 금속인데 이거 다 붙인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하나 금속인데 다 망치질해서 박아 넣은 겁니다. 의외로 이게 보석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특별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제가 경주 신라 장식 보고 감탄했는데 참 여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튼 이게 고구려 시절인데 화려 그 자체지요. 보세요. 이게 찰랑찰랑하는 무슨 귀걸이 같은 그런 건데 크기는 작은데 정말 반짝반짝. 근데 이제 여자 손님이 자꾸 가까이 가니까 경고음이 계속 나서 불안해서 못 봤어요. 여성분들은 왜 반짝이는 걸 좋아하실까? 아까 그 도트슨 한다고 가리고 있어서 못 봤던 작품인데 뒤에 머리카락을 표현한 거 좀 보세요. 밥을 잘 안 사 먹는데 이거 그때 박물관 안에 주변에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 안이 항상 레스토랑을 겸비합니다. 모든 대형 박물관에 식당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팁을 20% 줘야 할지 10% 줘야 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식당을 잘 사용 못합니다. 그냥 이름도 비싸기도 하고 제가 요리하면 따뜻하고 한 끼당 한 3,000원이면 고기 넣어서 맛있게 할 수 있어서 잘 안 사 먹습니다. 저는 아재 개그 쭉 읽으시죠.
읽기 귀찮은 분을 위해서 요약을 하면 어학연수 및 유학을 간 두 사람이 중고차를 샀는데 고장이 났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형님이 길 가는 트럭을 세우고 뭐라 했는데 기사님이 쌍뻑큐를 하고 떠나셨답니다. 과연 선배님이 조수석에 가서 한 말은 Can I help you? 띠로리. 시사 정치 이야기하는 어제 뉴스인데 좀 특별한 글을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뭐 미투 찬성입니다. 미투는 찬성이고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고 여성가족부가 아닌 가족행복부라든지 여성이란 말을 빼고 그냥 가족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자연 사태에도 입 닫고 있는 그런 여가부는 필요가 없지요. 왜 하필 한나라당, 새누리, 자유, 자한당 앞에서 왜 여성단체는 데모를 하지 않느냐? 왜 민주당 앞에서만 데모를 하느냐? 여러분, 아기가 아빠 앞에서 안 울지요. 엄마 앞에서 웁니다. 밥을 챙겨주고 젖을 주는 사람은 엄마기 때문에 아빠 앞에서 울지 않는 법입니다. 여가부는 해체하고 그냥 가족부나 행복가족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미투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볼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입장은 현재 이렇습니다. 소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의 현실이니 제가 담담히 읽겠습니다. 남자들은 나를 걸레라고 불렀다. 첫 번째 에피소드. 내가 A를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어린 나에게 그는 대단한 존재였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나는 그를 바라보는 행복에 매주 교회를 찾았으며 그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 어느 일요일 오후엔 매우 행복했던 그런 조그마한 여자아이였다. 어느 날 그가 나의 입술을 원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더듬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시 나에게 속삭였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그의 방에서 나는 나의 순결을 그에게 바쳤다. 교회 오빠. 난 그게 사랑이라 믿었다. 설사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한들 내가 어떻게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그날 이후 그가 나를 그의 방으로 부르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의 침대에서 난 그의 거친 숨이 끝날 때까지 멍하게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첫 경험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내 볼을 적셨다. 몇 달쯤 지난 이후에 그가 날 원하는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날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방으로 찾아갔던 어느 밤 그는 소중한 유리병을 만지는 표정으로 다른 여자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나에겐 한 번도 지어 보인 적 없던 그런 미소. 그제서야 난 깨달았다. 난 단지 그에게 쉬운 존재였음을. 그를 완전히 포기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싸늘한 표정으로 그가 던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가 버리고 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몇 년이 지나 그가 그토록 어른스럽게 보였던 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어린 남자였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난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졸업 직후 난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비슷한 또래의 남자 B를 소개받았고 우린 사귀기 시작했다. 그는 날 사랑한다고 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라고 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에게 예전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난 매번 단호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편으로 같이 자게 될 경우 그가 알게 될 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그는 날 사랑해 믿으려 힘겹게 노력했다. 그가 군대를 가던 날 술에 취한 목소리로 그가 남아달라 부탁했다. 그를 보낸다는 슬픔에 난 그날 그에게 몸을 허락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을 믿었다. 혈흔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담배만을 계속 피워댔다. 다음날 아침 우린 말없이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입영하는 날까지 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퇴소식 때도 휴가 때도 수많은 나의 편지에 단 한 통의 답장이 왔을 뿐이다. 넌 왜 나를 속였느냐? 그제서야 알았다. 내 거부의 몸짓이 그에게는 순결의 상징이었음을, 난 본의 아니게 그를 속이고 있었음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자의 사랑은 여자의 순결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 역시 배신감에 몸을떨었다. 에피소드 3. 비와 함께 어울리던 그의 친구 C가 있었다. 그를 군대에 보낸 후 외로운 나의 마음을 달래주겠다는 B의 친구가 잦은 만남을 가졌다. B에게서 멀어지면서 난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C가 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난 못 들은 척하며 그를 피했다. 어느 날 그가 집 앞으로 날 찾아왔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 난 B와 잔 적이 있음을 고백해야 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는 날 멍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다. 며칠 후 그가 다시 술에 취해 날 찾았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리고 외면하며 돌아서는 날 여관으로 끌고 갔다. 반항하는 나에게 그가 말했다. 다 용서하겠다고. B와도 잤으면서 왜 자기와는 안 됐느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는 매번 난폭하게 날 안았다. 그러면서 B를 욕했고 나에게 화냈으며 스스로 슬퍼했다. 그런 그를 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내가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가 영원히 나의 곁에서 날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고 돌아오는 날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비는 가슴에만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사그러진 나의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 울었다. 낙태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날 떠났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으며 나 역시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를 보내며 이제 다시는 남자를 사귀지 않으라 마음먹었다. 에피소드 4. 회사에서 날 따뜻하게 바라보는 남자 D가 있다. 매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아주 수줍은 몸짓으로 점점 더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이미 회사 내에 그가 날 짝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을 그제서야 알았다. 그를 애써 외면했다. 더 이상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리란 결심은 그에 대한 냉대로 표현되었다. 그럴수록 그는 절실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았다. 회사 전체 회식날 D는 출장 중이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술자리였다. 못하는 술을 바람둥이로 소문난 자제부장이 자꾸 권했다. 주위의 남자들이 재미삼에 길길거리고 있었다. 몇 잔 마시다가 자리에 일어서려 할 때 옆에 있던 우리 과 과장이 날 꾸짖었다. 무슨 여자가 분위기 하나 못 맞추느냐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어색해진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재차 권해지는 술잔. 원래 술이 약한 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취중에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쓰다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부딪힐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 차에 태웠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낯설은 침대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옆에는 그 부장이 누워 있었다. 난 옷을 입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능금맛을 웃음을 한번 지어 보인 후 수표 몇 장을 베개 밑에 끼운 후 그는 방을 나갔다. 한참을 그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 호텔을 나섰다. 화도 나지 않는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난 그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내려 회사로 들르던 날 D가 나를 붙잡았다. 퇴근 후에 이야기 좀 하자고 부탁하는 그를 거절하기 힘들었다. 술잔을 거푸 비워대는 그를 보며 이미 그가 부장과의 나의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걸 알았다.
그의 마음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려 가만히 있었다. 드디어 그가 물었다. 김 부장과 어디로 사라졌었냐고. 난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내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당당한 목소리였다. 그의 폭음이 계속되었다. 발음도 제대로 다 나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다시 물었다. 대체 남자 경이 얼마나 많아서 그래 당당한 거냐고. 사실대로 또 말해주었다. 부장까지는 4명의 남자와 잤다고. 횟수로는 셀 수도 없다. 임신한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몇 병인가를 더 마시다가 그가 드디어 테이블에 쓰러졌다. 그리고 잠꼬대를 하듯 중얼거렸다. 넌 걸레야 걸레. 쓰러진 그를 놔두고 술집을 나섰다. 그가 한 걸레란 말이 귓가를 계속 울렸다. 난 여지껏 내가 원해 남자와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늘 나의 몸을 요구했고 강제로 빼앗았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운 채 날 버렸다. 19살부터 25살 된 지금까지 그들이 나에게 남긴 건 늘 상처뿐이었다. 난 그들이 원할 때까지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날 걸레라 부른다.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며 혼자 웃으며 외쳤다. 난 걸레야. 하지만 남자들은 알까? 나 같은 걸레들은 이젠 울다 지쳐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가슴 깊은 곳엔 흘린 눈물이 고여 소금덩어리로 변해 있다는 것을 과연 너희들도 알까? 걸레도 걸레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과연 너희 남자들은 알긴 할까? 딱 오늘까지 울겠다고 앞으로는 절대 울지 않을 거라 마음먹으며 난 마지막 눈물을 뿌렸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달빛은 반사된 눈물 방울방울로 새파랗게 슬프도록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많은 수의 걸레라고 불리우는 여자들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그런 여자를 만드는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올해가 장자연 10주년이고 이게 2004년도 글인가 이랬습니다. 이게 2004년인가 2005년 글인데 10한 5년이 지났지만 아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저는 미투를 지지합니다. 앞으로 14년 뒤에는 이런 글이 안 보였으면 합니다.